해서 올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슨 오늘 방송하는 것에 이걸 대사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그런 것을 적어놓고 읽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보실지 모르지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도 나름대로 자료 조사를 좀 해서 오늘 얘기할 주요한 내용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노트 테이킹도 하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통 이런 거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내용이 좀 복잡하고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야 되면 한 두 장 정도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장 정도 몇 가지 글만 준비해서 별도의 대본 없이 대본이라 하죠. 별도의 대본까지는 없고 기본적인 자료만 가지고 말씀들을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바람 신박사. 네. 네, 신바람 신박사를 아시는 거 보니 저랑 나이가 비슷하신 것 같으신데, 네, 나이가 거기서 바로 드러나시는 것 같으신데요. 네, 데이비드 양님. 모르겠습니다. 섹시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 불러주십시오. 제가 위에는 이렇게 흰색 셔츠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지만 밑에는 반바지에 스랩 바짝을 신고 있다는 게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땀이 많아서 네. 네, 오늘은 본딩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딩이란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오늘은 본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윳빛깔은 아니고요. 네, 옷 색깔이 우윳빛깔이네요. 네, 저는 거무튀튀합니다. 누르둥둥하거나. 네, 동네 내생남 감사합니다. 동네 내생남인 걸로. 네. 내생남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십시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라방을 하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저희 팀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반응들이 그래도 가열 차서 나름대로 많은 팀 내에서 고무가 되었다고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라방이 조금 터울이 있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2주 내외로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다면 2주 내외로 앞으로 앵무새에 있어서의 주요한 이슈들이라 하면 하나는 이제 수의학적 측면들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동학적 측면들 이제 정신적 건강이나 행복 또는 교육 훈련과 관련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학적 측면들이 있겠죠. 먹는 것과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제 환경과 관련한 부분들, 이러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계획이고요. 그것 이외에 일단 동물 윤리라든지 이제 중요한 문제죠. 요즘 복지라든지 저희는 이제 동물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물권은 현재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용인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동물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요. 동물 복지와 동물 윤리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보존, 멸종 위기종의 종보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말씀들 나누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아주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제한적인 범위랄지라도 저희가 다룰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른바 전문가와 직접적으로 대화 나누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이쭌님이신가요? 네, 쭌님께서는 저희 집 세네갈이 와이프는 안 부는데 저만 날아와서 불어요. 이제 요거는 오늘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 그것은 뒤쪽의 것을 미리 저희가 조금 스포일을 하자면 이 친구가 이제 사모님 앞으로 섹슈얼 본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사모님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약간 띵 하실 거예요. 네, 그 동시에 지금 쭈님은 만져주는 건 좋아하는데 날라와서 문다고요? 때린 거 아니세요, 그러면? 네.
네, 평소에는 만져주는 건 좋아하시는데 갑자기 와서 문다라고 하는 건 때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앞뒤가 조금 안 맞는 세네갈이거나 아니면 저한테 무언가 정보를 조금 덜 주신 것 같으십니다. 성격이라기보다는요, 이거는 이제 본딩 또는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앵무새의 학습,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앵무새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뭐 대중적으로 저희가 공유할 만큼 그 어떤 확립된, 확고한 체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다 비슷합니다. 그것이 개이건 사람이건 앵무새이건 원숭이이건 네. 그렇다면 누구는 소극적이고 누구는 적극적. 한 30초 남은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양당한 아이를 데려왔다. 네, 때리진 않으신 걸로. 네.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앞쪽에서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말씀들을 저희가 일단 먼저 쭉 제가 말씀을 한 30분 정도 드리고 그것에 근거하여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급적이면 질문의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그 주요한 주제의 맥락에 부합되는 것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즈니스 퀄리티 두 번째 라이브 방송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퀄리티의 학술 고문인 심용주 박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네. 자, 이게 사실 되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거라서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글을 써주신 것들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또는 얼굴을 직접 보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오바를 항상 하게 되는데 또는 제가 갑자기 침울해지기도 하는데, 네. 오바하면, 그래. 당신 힘들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침울이 하면 이쪽에다가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더 즐겁고 신나고 동시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앵무새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딩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딩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나는 본딩이란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 네, 꽤 많지 않나 싶습니다. 본딩이란 말 자체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오늘 저희 대표님께 제가 과거에 이제 공역한 바 있는 게탈라닌 아인슈타인 앵무새 말고 이제 저술한 거고 앵무새의 심리와 행동이라는 책을 잠깐 찾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책이 지금 회사에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 나름대로 그 번역한도 고생 많이 했는데, 네.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거기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인데, 본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개체와 개체가 긍정적으로 교류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상황을 본딩이라고 합니다. 네, 손 많이 드셨군요. 네. 제가 질문이 말씀 들어본 분이 손 드는 거였나요? 말씀 안 들어본 분이 손 드는 거였나요? 하여튼 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딩이란 말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개별 개체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고도화하는 일련의 상황을 본딩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3권 있는 분도 계시군요. 네, 저에게 무려 2,100원을 벌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한 권 팔면 한 700원 떨어지고, 이건 공역이니까 한 300원 떨어지겠네요. 본딩이란 말 자체의 어원을 저희가 보면, 본딩이 무슨 말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본딩은, 본드 아시죠? 제임스 본드 할 때 그 본드 말고요. 저희가 본드라고 할 때 그 본드, B-O-N-D. 접착제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본딩은 접착시키기라고 하는 본드라는 그 동사의 명사형 ing form, ing form이라고 통상 얘기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학교에 처음 가서 처음 학급을 배정받으면은 거기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첫날부터 막 친하지도 않지만 누구하고는 빨리 친해지고 누구하고는 천천히 친해지고 누구하고는 영원히 친해지지 않고 누구는 아주 단짝이 되죠. 그럼 단짝이 되는 행동 또는 그것에 준하는 어떠한 것들을 본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이 본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중요하냐, 오늘 왜 두 번째 강의는 하죠. 두 번째 라방에서 본딩이라고 하는 별로 들어보지 못한 단어, 주제를 끌고 나왔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본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앵무새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핵심
핵심 근간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본딩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앵무새와 관계를 맺어요. 앵무새와 관계가 맺어지는 그 상황 자체를 본딩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고 본딩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보호자와 앵무새가 있는데 여러분과 앵무새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본딩이 없다면 또는 그 본딩이 약하다면 또는 본딩이 과도하다면 그것은 행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는 그 관계에 속해 있는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흥분이나 과도한 기대를 자아낼 수도 있고요. 또는 큰 실망이라든지 또는 포기, 관계에 대한 포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적절한 프로퍼 본딩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적절한 본딩을 맺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앵무새가 해야 할 일종의 미션이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역할이 특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르는 앵무새는 대부분의 경우 핸드피딩 되어서 여러분에게 왔고 다른 종이나 또는 유사한 종, 같은 종의 앵무새 또는 자신의 부모 새들을 충분히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이른바 사회적인 경험과 기술이 매우 부족해요. 어려운 얘기 제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그러한 관계를 가이드해서 둘 사이의 본딩이 적절하게 형성되고 유지되고 고도화되되 과도하게 특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어떤 친구가 강원도 저 어디 산골에서 혼자 살다 왔어요. 오빠나 누나하고 평생 혼자 살다가 한 10몇 살 돼서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친구라고는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친구와 함께 들어간 입사한 동료나 또는 먼저 일하고 있는 선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친구는 모든 게 어색하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서툴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성이 예를 들어서 밥을 한 3번 사줬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저 오빠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또는 저 누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혼자만의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가 잘못하면 깨지는 거죠.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저 친구가 안쓰럽기도 하고 저 친구가 선한 것 같아서 밥 몇 번 샀는데 저 친구는 나한테 오늘 갑자기 사랑을 고백해요. 당황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가지 않고 이 친구가 이 사회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하는 건실한 하나의 멤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회사에서 먼저 일하고 있는 동료 또는 선배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점점점 하고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너무 복잡한 말씀이라서 그런가요? 네. 그게 바로 본딩의 요체이고 본딩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2번째 라방을 진행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국내에서는 앵무새를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쓰냐 하면 껌딱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껌딱지라는 말. 또는 떡이라는 말도 과거엔 썼어요. 네. 손에 떡이 묻은 것처럼 떡처럼 내가 주물르는 대로 주물러진다라는 의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사회화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상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화는 본딩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본딩의 기저에 있는 어떤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화가 잘 되면 본딩으로 수월하게 넘어가요. 사회화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본딩이 잘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딩이라고 하는 둘러싸고 있는 다른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자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앵무새와 함께 이루어내야 할 최종적인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본딩이 너무 약하거나 또는 본딩이 너무 과도하거나 또는 본딩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맥락이에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저희가 본딩 얘기를 하면 행동학이나 동물학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이 임프린팅, 즉 각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둘이 같은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런 생각들이 혹시 머릿속에 조금 떠오르신 거 맞죠? 네,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퀴즈 하나 나갑니다. 자, 30초 내에 답변을 달아주셔야 되며 임프린팅, 즉 각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학술적으로 처음 발견하고 정립한 학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카운트 들어갑니다. 30초.
네. 30초 도저히 안 올라온다 그러면 제가 힌트 드릴 거예요. 힌트. 네. 원래 저희가 이것을 30초 내에 제일 먼저 맞추신 분에게는, 준비한 나름대로의 선물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선물 아꼈다! 네, 돈 굳었다! 라고 생각하신 것 같으신데, 이런 대표님의 기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박살내 주셨으면 싶은데, 답변 없으니 그럼 제가 앞 글자만 말씀드릴게요. 콘으로 시작합니다. 콘. 서양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 이름이 들어가고 뒤에 성이 들어가는데 콘으로 시작해요. 프린팅 선생님은 아니고요. 네, 프린팅 선생님은 누군가요? 네, 프린팅 선생님은 처음 뵀는데 네네네 답이 지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만 말씀을 주셨는데 앞에 이름까지 해서 풀네임을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린귤님? 네. 네. 와우! 축하드립니다. 야. 네. 콘라드 로렌츠. 맞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이고, 각인,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야생 거위의 알을 가지고 단연간에 걸쳐서 실험하여서 입증하고, 밝혀내고 인정받은 동물 행동학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물 행동학자고요. 네. 미세스 친구들은, 네, 따라하신 걸로 제가 보고, 네. 자, 요 분께는 저희가 따로 DM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품으로는 프시타쿠스에서 나온 에그푸드 1kg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그푸드는 언제 사용하시는지 잘 아실 테니까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뒤쪽에 질문, 퀴즈가 하나 더 있으니까 끝쪽에 라방 떠나지 마시고 끝까지 계셔주시면 라방 끝내기 직전에 한 5분 전에 퀴즈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프린팅은 본딩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긴 한데요. 다른 점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임프린팅은 주로 조류에서 일어나고요. 대부분의 경우 조류를 물론 포유류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류에서 발견되었고 조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날진 못하지만 걸을 수 있는 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리나 거위류예요. 그런 오리나 거위 같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눈을 뜨고 소리를 듣고 시각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을 수 있는 조류의 새끼들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본 대상을 자신의 부모라고 인식하는 행동학적 과정을 저희는 임프린팅 또는 뭐라고 합니까? 네, 한국말로는 각인이라고 해요. 임프린팅은 프린트하는데 좀 더 깊이 프린트하는 거예요. 네, IM이 무엇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접두어죠. 프린트는 우리가 아는 그 프린트고요. 색이다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색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이제 한자 말로, 즉 한국어로 바꿨을 때 각인이라고 해요. 각인은 뭐예요? 소의 뿔과 같은 것에다가 칼로 홈을 내어서 새기는 거예요. 즉 도장을 만드는 행위예요. 도장은 한번 만들면 그게 그 면이 갈아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알아볼 수 있죠. 즉 웬만해서는 그 새겨진 것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만큼 뚜렷하게 새겨졌다. 어디에 새겨져요? 인지체계, 뇌세포에 명확하게 새겨져서 임프린팅이라고 해요. 임프린팅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냐 하면 새끼 새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오리나 거위가 움직이는 방식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떤가요? 눈을 뜨자마자 오리나 거위는 어미를 따라서 물로 들어가서 물에서 생활해요. 그 과정에서 누가 자신의 어미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엄한 대상을 따라가서 굶어 죽게 되겠죠. 그것은 그 개체의 생존에도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해당 종의 전반적인 생존율을 하락시켜서 해당 종이, 즉 각인이 없으면 멸종에 이를 수 있도록까지 이끌 수 있어요. 그런데 갓 태어난 개체들이 수많은 것들을 배울 수는 없잖아. 1 더하기 1은 5, 이런 걸 1 더하기 1은 5가 아니죠, 참. 네. 1 더하기 1은 2인데, 이런 걸 배우고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짧은 시간 동안에 내 생존 능력을 극대로 고도화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낮은 자원만 집어넣어서도 빨리 무언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다행히도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알에서가 나온 정상적인 상황이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상황이 아니고 낙동강 오리알이 아닌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새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볼 가능성이 99.999%겠죠. 만약에 다른 적이 봤으면 그 적은 이미 먹어치우고 없겠죠. 그래서 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처음 본 대상을 자신의 부모로 인식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각인이라고 하고 생애의 아주 짧은 초기 단계에 강력하게 이렇게 망치로 꽝 때려 막은 것처럼 번쩍하고 일어나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자, 제가 각인과 본딩 사이에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비슷한 점은 뭐예요? 학습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학습의 과정이 어떤 학습의 과정이에요? 자, 오늘 라방은 1시간 조금 넘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리와 거의 다 똑같아요. 네. 오리나 거위나 다 비슷해요. 보통 저희가 이제 수금류라고 하는데, 다 비슷해요. 물속에서 하는 이 친구들이 다 비슷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조류들도 비슷한 방식을 갖고 있는데, 오리나 거위를 대상으로 한 것만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학습의 과정이고, 둘 다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뭐예요? 임프린팅은 태어나자마자 극초기 단계 짧은 몇 초, 몇 분,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학습이에요. 그 이후에는 한 번 학습된 것이 거의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지만 새롭게 더 학습될 수는 없어요. 본딩은 사회적 학습의 과정인데 임프린팅 이후에 보통 일어나요. 그리고 본딩의 대상은 대부분 임프린팅의 대상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즉 임프린팅의 대상과 비슷한 부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대상들이 본딩의 대상이 되는 편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본딩은 강화될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전환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사실은 임프린팅만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에도 거의 1시간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이런 임프린팅은 추후에 해당 개체가 성장하여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본딩은 애착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본딩은 애착관계의 형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 애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간의 애착만은 아니에요. 본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프린트도 마찬가지지만 본딩, 임프린팅이 약간 모호한 개념이 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면 가장 일반적인 것들이 성적 관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요. 서식지에 대한 관계가 있고요. 동시에 먹거리에 대한 관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본딩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되는 편이고 임프린팅이 많이 돼서 임프린팅을 중심으로 얘기하자면 임프린팅의 경우 섹슈얼 임프린팅, 하비tat 임프린팅, 푸드 임프린팅 또는 필리얼 임프린팅이라고 해서 이 개체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학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습이 그 이후에 본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거나 전이되거나 고도화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임프린팅과 본딩과 임프린팅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알아봤어요. 한 15분 동안. 질문 좀 있으신가요? 네, 질문 중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난폭한 아마존은 어떻게 입질을 고치기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잠깐 제가 딴소리 하자면 죄송합니다. 웃어서 어렵습니다. 그가 왜 이제 입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팅, 부리로 무는 행동이에요. 부리로 무는 행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하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높고요. 즉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상대방이 하는 어떤 행위를 나에 대한 위협으로 이해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또는 방어적 공격을 하는 상황일 수 있겠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고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아주 강화된 애착관계, 섹슈얼 본딩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섹슈얼 본딩, 성적 어떤 애착관계가 있고 성적 애착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그 관계에 개입하려고 했으면 그 관계에 대해서 거부하기 위해서 또는 그 제3자가 개입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제3자에게 공격하는 상황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앵무새를 가정 환경에서 기를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떤 난폭함 또는 입질이라고 통상 불리우는 깨물기, 바이팅과 관련한 사례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원인 이전에 해당 개체가 왜,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즉 전체적인 이력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원래 저희가 하던 얘기로 들어가서, 그러면 본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형성하면 되네, 본딩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와 친한데 그 친한 사람이 나한테 계속 붙어 있어요. 내가 그 친한 사람과 조금이라도 떨어졌으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찾고 내 곁에 있어 싶어하고 어디 갔냐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다시 돌아와 주기를 꺼이꺼이 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신가요? 불가능하죠.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저희는 오버본딩이라 해요. 과집착, 과애착 형성이라고 얘기해요. 과애착 관계.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사람을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친한 친구 동생, 친한 오빠, 여동생 정도로 생각하는데, 누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상대방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데이트의 상대로 생각해요. 만나면 입 맞추려고 하고, 만나면 끌어안으려고 하고, 손잡고 싶어 하고, 하트가 그려져 있는 선물을 막 주고, 섹시한 옷을 입고 와서 막 유혹하고.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겠죠. 네, 질문 들어오기 전에 질문 제가 쭉 맞추고 나서 한 번에 몰아서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중간에 질문을 빠지면은, 답변을 빠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원하는 수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관계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하는 어떤 관계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오해하거나 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관계, 즉 성적 관계를 요구한다. 상대방이 나를 짝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힘든 일이죠. 앵무새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그 앵무새가 내 머리카락을 매만져주는 거, 내 눈썹을 매만져주는 거, 나한테 먹이를 토해서 먹이는 행동을 하는 거, 또는 내 손이나 어깨에 대고 마스터베이션, 자위 행위를 하는 것, 껌딱지처럼 붙어서 절대로 내 몸에서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 잘 때도 같이 자는 것, 먹고 있으면 달려서 같이 먹는 것,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 섹슈얼 본딩, 성적 본딩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거기까지는 그나마 어찌어찌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라면, 내가 실제로 짝으로 생각하는, 아까 이제 위쪽에서 말씀드렸던 그분과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내가 실제로 내 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의 관계에 앵무새가 일종의 돌발 변수 때는 위협 변수로 작용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내 여자친구나 내 부인이나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우리 둘이 뽀뽀하거나 끌어안거나 같이 다정한 모습을 보이면 앵무새가 질투해서 뛰어와서 득달같이 누구를 공격해요? 내 실제 짝을 공격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피가 나기도 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또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소리를 질러요. 아니면 자해를 해요. 네, 질문들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많이 주세요. 이게 전형적인 섹슈얼 본딩 또는 페어 본딩의 사례이고요. 이런 것들은 나도 힘들게 하지만 나의 실제 배우자나 실제 반려자를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육체적으로. 동시에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예요? 앵무새 그 본인인가요? 네, 그 본조예요. 왜? 앵무새는 이 전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심지어 이 앵무새는 평생 동안 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다른 그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 관계가 깨지면 앵무새는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과거에 방송을 한참 나가올 때 더 안타까웠던 것들은, 보호자분들은 전혀, 특히 이 대상이 되는, 짝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혀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희화해요. 또는 조롱해요. 앵무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앵무새는 열렬하게 구애를 하고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짝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일종의 혼외 정사를 갖고 있는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죠. 설사 이런 형태의 페어 본딩까지는, 물론 페어 본딩은 오버 본딩의 일부입니다. 페어 본딩은 오버 본딩의 일부인데, 이것이 페어 본딩이 오버 본딩까지, 그러니까 뭐 오버 본딩이 페어 본딩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그건 말고도 오버 본딩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예요? 일종의 분리불안 장애를 유발하곤 해요. 과도한 본딩이, 이른바 오버 본딩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시죠. 집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 안에 계신데 언젠간 밖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하셔야 되고, 직장도 가셔야 되고, 친구분도 만나셔야 되고, 치과도 가야 되고, 물건도 사와야 되고, 등등등등등, 바람도 쐬야 되고. 그럼 그때 어쩔 수 없이 앵무새가 집 안에 남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게 흔히 많이 발생하죠. 그럼 앵무새는 어떻게 해요? 나는 스스로 셀프 어뮤즈먼트라고 해요. 스스로 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만, 앵무새는 저 사람한테만 본딩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기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를 버리고 나가요. 그럼 앵무새는 어떻게 돼요? 프러스트레이팅이라고 하죠? 좌절해요. 에이, 무슨 앵무새가 좌절해요? 좌절합니다. 좌절한 앵무새는 어떻게 이어져요? 결국은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요. 자해를 해요. 깃털을 뽑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자해의 전형이에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긴 시간 동안 나를 버리고 있던 사람이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해요. 물어뜯기도 해요.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너 어디 갔었어? 너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너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 그게 여러분이 바라는 앵무새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 누구도 그런 앵무새를 기르기 위해서, 앵무새가 그처럼 되는 것을 원해서 앵무새를 분양받아서 기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 이제 어떡하란 말이냐? 아니, 신박사, 그래, 오버 본딩도 문제고, 저기 페어 본딩도 문제고, 인프린팅이 뭔지는 알겠고,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글을, 저희 지금 라방을 보는 분들 중에는 이제 앵무새를 분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두 분 모두에게, 앵무새를 분양하는 분들, 앵무새 브리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앵무새를 분양받아서 기르는 분들, 여러분과 같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 모두에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지난번에 비해서 동시 접속자가 조금 주네요. 네. 다들 놀러 가셨나? 재미가 별로 없나요? 혹시 경쟁 라방이 생겼나요? 이 시간대에 더 재밌는, 네, 잘생긴 오빠가 하는, 네, 피부 관리를 좀 받는 걸로. 무슨 말씀이냐? 처음에 앞쪽에서 이제 소셜라이제이션, 즉 사회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었는데, 사회화가 매우 중요해요. 네, 분노가 차오르신다는 말씀까지 적어주셨네요. 앵무새 입장에서. 앵무새라고 하는 존재가 대부분의 경우 알에서 태어나자마자 유정란 상태에서 부화기로 들어오고, 그 부화기에서 인공 부화되어서 핸드피딩 되어서 성장해서 몇 마리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분양이 돼요. 심지어 피딩이 다 끝나지 않은, 즉 위닝이 완료되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사람의 손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 새들을 분양해요. 그런데 그 대개는, 또는 그 보호자는 앵무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이 앵무새는 사회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본딩을 만들 수 있겠어요? 이 녀석이 주도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동물을 길러서, 앵무새를 길러서 분양하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뭘 해야 되냐 하면, 만약에 자신이 아주 소규모의 브리더라고 한다면 보통 저희가 코페어런팅이라고 하는데, 어미가 자신의 새끼를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새끼와 접촉하거나 그 새끼에게 보조적으로 피딩을 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는 해당 개체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 어떤 종에 속하는지를 인식하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같이 부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어미새가 조금 기른 상태에서 꺼내 오거나 또는 알부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피딩하는 사람이 최대한 피딩할 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건 사람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등등등등. 그래서 이 사람 한 명에게만 과도하게 임프린팅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즉 이것 자체가 사회화의 과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핸드피딩이 종료되고도 일정한 시간, 가급적이면 최소 한두 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자신의 무리 또는 다른 종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위닝이 완벽하게 끝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저희는 이제 소셜 위닝, 즉 사회적 위닝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사회적 위닝이 된 개체를 분양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제가 임프린팅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조금 넘어갈게요. 한 10분 정도 더 할게요. 많이 착각해요. 내가 직접 핸드피딩한 개체만 나를 따르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앵무류의 임프린팅은 오리나 거위류, 즉 수금류의 임프린팅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설사 만약에 정말 앵무새에게 임프린팅이 그 정도로 강력한 임프린팅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피딩 해준 브리더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심지어 짝으로까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친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마지막 핸드피딩은 제가 할래요. 이른바 이유식이라고 하죠. 핸드피딩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또는 하루에 2번 하는 단계에서 분양받아 가려는 그런 어거지를 제발 쓰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분양받아 가려고 하는 분들에게 절대 분양하지 마세요. 이거는 사회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완충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급격한 본딩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 돼요. 아주 심각해요. 실제 연구를 해보면 이러한 사회적 위닝 과정을 거친 개체와 그러지 않은 개체의 추후에 자해라든지 심각한 행동상해가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현저히 달라요.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앵무새가 독립한 개체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앵무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앵무새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캥거루족이 돼서 엄마 옆에 계속 붙어가지고 엄마 용돈, 엄마 밥 해줘, 엄마 빤스 빨아줘, 엄마 양말 빨아줘, 엄마 청소해줘, 엄마 여자친구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하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친구를 만나고 그 스스로가 밖에 나갔다 그 스스로가 직장을 찾는 그런 아들, 딸을 원하지, 영원히 나이 겹쳐서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되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그러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펫을 기른다는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은 별로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것은 동물권 단체라고 불리우는 동물에 대한 극단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가상의 개념이에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철학을 반영한. 어떤 동물은 관상의 대상이고요, 어떤 동물은 실험의 대상이고, 어떤 동물은 음식의 대상이고, 어떤 동물은 야생에서 그냥 자기 혼자로 돌아다니고, 어떤 동물은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해서, 저는 가정동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써요. 여러분들이 펫, 즉 가정동물을 기를 때 그 가정동물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동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과도한 기대를 품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다만 그럼 어쩌란 말이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난 그럼 앵무새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돼? 제가 가정동물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에 중요한 키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맞아요. 네, 스타 유니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말고 친구가 돼야 돼요. 저희끼리는 행동학자끼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록 멤버라고 얘기해요. 플록이 뭐예요? 떼거지, 무리예요. 앵무새 떼거지를 뭐라고 불러요? 새떼라고 하잖아요. 한국말로는. 영어로는 플록이라고 해요. F-L-O-C-K, 플록. 그럼 그 플록에 있는 함께 교류하는 친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동료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세대 조이님, 네, 브리더의 의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하루 종일 껌딱지처럼 붙어있고 잘 때도 내 겨드랑이에서 자고 밥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얼마나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러한 인식체를 갖고 있다는 전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 오베이던스 트레이닝, 이른바 복종훈련이라고 불려. 이름이 좀 무섭죠? 복종훈련. 이게 무슨 노예야? 이제 보통 영어에서 오베이던스 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개나 고양이를 대상으로 흔히 수십 년 전부터 동물 행동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서 영미권에서는 처음에 개나 고양이를 분양받았을 때, 특히 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에요. 보통 스텝 업, 위로 손 위로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올라와 하면 올라오고 내려와 하면 내려가, 그 다음에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는 그 기본적인 4개의 훈련을 시작해요. 여기에 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런 복종훈련, 즉 오베이던스 트레이닝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새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오버본딩의 촉발제가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 시간은 새 스스로, 만약에 새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올려간다면 새만의 공간을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케이지예요. 그 케이지는 가급적이면 커야겠죠. 그 케이지에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스스로 대부분 필요한 것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심지어 관계의 일부까지도. 다만 원하면 언제든지 컨택트 할 수 있는, 아이 컨택트를 하던 아니면 보이스 컨택트를 하던, 눈으로 시각적으로 접촉하건 아니면 음성을 통해서 접촉하건 언제든지 플록이, 내 동료가 내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혼자 날아다니는, 혹시 참새 혼자 날아다니는 애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까마귀가 혼자 따로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번식기에는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먹이다 구하러 다니니까. 근데 비번식기라는 전제에 혼자 다니는 새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새들은, 까마귀는 약간 위치가 독특하긴 하지만 이를테면 참새다. 그 참새는 뭐예요? 무리를 지어서 생활해요. 앵무새도 무리를 지어서 생활해요. 그 무리가 너댓 마리로 작을 수도 있지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이렇게 돼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종에 따라서. 플록이 왜 중요하냐?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요? 땅에는 뱀이나 쥐나 고양이가 있고, 하늘에는 올빼미나 부엉이나 매가 있는데 이 모두를 내가 다 볼 수 없잖아요. 먹이가 어디지 내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리를 지음으로써 포식자의 공격 기회를 낮추거나 분산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무리 생활을 하는 조류는 주변에 동료가 없으면 두려워해요. 그런 두려움은 여러분에 대한 오버본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앵무새 측에서 발현된, 시작된 오버본딩으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항상 너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동시에 내가 자리를 비울 수 있고, 비우지만 언젠가 돌아온다는 사실도 알려줘야 돼요. 만약에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동일종이 아닌 것이 좋은데 비슷한 체구에 비슷한 식성, 비슷한 음식, 먹이를 먹는 다른 종의 새들을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단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동시에. 왜? 내가 이 친구가 원하는 사회적 관계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브리더 여러분들은 핸드피딩 방법에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단순하게 공장식으로 새끼를 많이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화가 잘 되어 있고 적절하게 본딩을 맺을 수 있는,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건강한 동물을 분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이 라방을 보고 계신 보호자분들은 분양받을 때 이것이 브리더들이 정말 그렇게 제대로 정성을 들여서 길러낸 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제적인 보상, 프리미엄을 지불할 용의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거나 스스로 털을 뽑거나 내 팔을 물어뜯어가지고 살점을 뜯어서 피를 보게 만드는 새를 얻을 뿐이에요. 재료가 좋아야 그 재료를 가지고 좋은 조각품을 만들어요. 여러분이 좋은 상한, 상할 쓰면 안 되지만 좋은 상하나 좋은 보석이나 흠이 없는 좋은 대리석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미켈란젤로 같은 멋진 조각품을 만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이미 썩어 있는 재료를 가지고는 무엇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앵무새를 분양받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얼마예요? 에이, 저기서는 얼만데.
결국 싼 데 가서 분양받아요. 그 싼 데에서 분양받은 앵무새는 결국은 어떻겠어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지 않았거나 제대로 된 검역 방역이 부재한 앵무새겠죠.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가 내 책임이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특히나 반년, 1년, 2년, 3년이다 발생하는 이러한 사회화와 본딩, 인프닝과 관련된 문제들은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못해요.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인데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앵무새 브리더이자 전문가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서 저도 더 이상 어떻게 두 번째 주제로 이 본딩 얘기를 꺼낸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길러진, 제대로 사회화가 된 앵무새를 분양받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기본적으로 막는 가장 근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그 앵무새에게 기대하고 그 적절하게 앵무새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돼요. 자, 오늘 기본적인 얘기 약 40분에 걸쳐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작은 울림이 되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현재 보고 계시진 않으시지만 앞으로 이 방송을 어떤 기회로든지 접하실 분들이 앵무새와 함께 더 행복한 생활, 그다음에 그 앵무새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상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앞으로 쫙 가서 질문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에 한 5분 남기고 퀴즈 한번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쭉 들어가겠습니다. 동일한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어쩔 수 없이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를테면 해피페로님이 지난번에 이어서 매우 열성적으로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제가 모든 질문을 다 하다 보면은 조금 제한이 되니까 좀 나눠서 제가 하고, 혹시 시간이 좀 되면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번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남자 사람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그런 경우들 왕왕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뭐 말도 그렇고요. 남성들의 경우는 어때요? 뭐 말의 경우는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워낙 자신이 덩치가 크니까 덩치가 커요. 그다음에 저도 그렇지만 목소리가 중저음이에요. 그다음에 행동할 때 행동의 반경이나 몸의 움직임들이 여성에 비해서 커요. 동일한 맥락에서 아이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아이들은 예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목소리의 피치가 아주 높아요. 갑자기 빽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또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 것들은 앵무새처럼 피포식 동물로 살아온 입장에서는, 즉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위치에서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존재 입장에서는 피해야 할 대상인 경우가 많아요.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쭈님 다시 말씀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면 앞쪽에 초기 단계에 있었던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 과정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베이던스 스킬로 돌아가야 돼요. 오베이던스 스킬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국내에서 오베이던스 스킬이라고 하는, 또는 오베이던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계신 이른바 애조가 또는 매니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고, 실제로 시행하는 분들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복종 훈련이 앵무새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건강한 시발점이에요. 그게 안 되고선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꾸 위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제가 다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혹시 제가 이제 놓친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자, 보고 있습니다. 자, 미오키라님, MIO키란원님, 코카투 약 8개월이고 어떤 코카투인지 매우 중요합니다. 종을 모르면은 같은 코카투 내에서도 뭐 일단 블랙 코카투나 화이트 코카투 사이도 큰 차이가 있고, 뭐 일단 레드벤티드 코카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코카투인지가 항상 질문, 어떤 특정한 개체의 상황을 주실 때에는 종, 성별, 그다음에 앞뒤에 최소한의 어떤 육하원칙에 최소한의 맥락을 주셔야 제가 의미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특정 사람만 기겁하듯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다가가, 이게 지금 본인이신 건가요? 그거는 맥락이 좀 필요하고요. 너무 정보가 적어요. 네, 밑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를테면 페어본딩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네, 딱 한 사람한테만 집착하든 대하는 건 페어본딩이고요. 이거는 이 페어본딩의 대상이 되는 분이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네, 더 이상 자신의 짝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바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네, 유튜브에도 저희가 올려드립니다. 요거 그렇고요. 그다음에 따로 혼자 살면서 썬코뉴를 2년 가까이 키우다가 최근 본가로 들어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됐는데 다른 가족들은 당연히 공격적이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 보호자분한 지금 현재 보호자분한테는 오버본딩이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관계를 해치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돌아, 발, 지져, 터치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더 베이직한 훈련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 손 위로 올라와, 내려가, 케이지로 들어가, 케이지에서 나와. 참고로 케이지 밖에서 항상 생활하는 개체는 기본적으로 오베이던스 훈련이 안 돼요. 네, 케이지를 정해두고 그 케이지는 가급적이면 거실에 가장 환한 곳에 놔두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케이지로 밖으로 나오고 케이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케이지를 나와서 T 스탠드 위에서 손 위로 올라와 스탠드로 돌아가, 이 훈련을 기본적으로 반복하고 그 훈련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를,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워요. 네. 오버본딩 측면에서 앵무새는 한 마리만 키우는 것보다 2마리 이상 키우는 게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24시간 붙어서 그 앵무새와 짝이 되고 싶거나 또는 그 앵무새가 원하는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다 제공할 수 있지 않은 다음이라면 한 마리만 가지고 오는 일종의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렇다고 뭐 수십 마리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요, 2마리 또는 3마리까지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앵무새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3마리 모두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또는 그 2마리 모두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죠. 자, 자꾸 올라가네. 아휴, 이거 어떻게 되나. 제가 어디까지 봤는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네요. 쭈르륵 올라가고 해서. 둘째의 경우에는 저랑 둘만의 시간을 갖는데 제약이 있는데, 이게 좀 제가 맥락이 좀 애매해요. 네, 어떤 맥락인지, 둘만의 시간을 갖는데 제약이 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맥락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선코가 제 손바닥에만 부비부비해요. 그거는 네, 자위를 한다는 얘기인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뭐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면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이 개체에게도 좋지 않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따로 방에 있으면 서로 찾아서 저랑 교감 시간을 못 가지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Do What You Love 같은 경우에는, 저희 썬코뉴어 첫째 수컷도 보기만 하면 남편을 네.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네, 적절하지 못해요. 이거는. 앵무새 입장에서 분노가 차오르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저라면 상대를 죽도록 팼을 것 같은데, 네, 죽도록 패시면 안 돼요. 네, 그건 범죄예요. 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네, 앵무새들한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앵무새가 나만 바라봐주는 것지만 서로를 위해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아, 휴가철에서 그렇군요. 다들 놀러 가셨군요. 네,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저한테 네, 어플라우즈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앵무새가 집사를 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A를 평소에 집사 B한테 붙어서 뭘 긁어달라고 돌렸다더니 집사 B가 포치를 만지면 공격하고 등등.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인지도 중요하고 몇 살인지도 중요하고 정말 성적 성숙한 그게 맞는지, 그다음에 그 두 분이 여기서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네, 저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에 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밀리 아마존의, 네, 그쵸. 밀리 아마존은 국내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밀수된 개체가 있지 않는다면은 어렵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수한 개체를 여러분들이 분양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우주 5마리 돌보고 있는데, 네, 핸드피딩 5마리 하고 계시고, 브리더부신인가 보군요. 네, 정말 유용한 지식이네요. 저희 지금 애들 새끼를 낳아서 부화하고 돌보고 있는데, 매일 밤낮 들어서 소나무, 네, 잘하고 계세요. 이걸 만약에 이 개체들을, 패스로, 사람과의 어떤 컨택이 필요한 그런 개체를 키우시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자,
예전에 브루더에서 혼자 큰 앵무새를 분양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회훈련에 많은 시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많이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더분들도 많이 계시군요. 아기들을 육축기로 분리해서 핸드피딩을 제가 하고 있는데 하루에 2끼 정도는 부모새가.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퍼센테이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미가 받아들인다는 전제가 붙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새끼 앵무새가 그 둘 사이에 별도의 어떤 컨퓨전, 혼동이 없이 자신의 원래 부모가 누구이고 누가 자신을 조력해주는지 이해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고요. 복종훈련 정말 중요하고요. 자,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캘리스 후닉이라고 하신 분이고요. 네, 질문 뭐 많이 주시면 됩니다. 퀘이커를 기르는데 집 청소나 펠렛, 물그릇을 청소해주면서 달려서 물려고 하는데, 이거는 자신의 케이지를 자신의 테리터리, 즉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물론 나이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는 시즌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에 그렇고 겨울에는 안 그런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즉 번식기와 비번식기 사이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해당 케이지를 자신의 테리터리를 보고 그 테리터리 안에 들어오는 손을 일종의 침입차로 간주한 거고요. 이건 역시 다시 복종, 복종 훈련만 하면 다 끝이냐? 복종 훈련 말고 모르는 거냐? 근데 복종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네,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인사하고 존댓말 쓰고 옷 잘 갖춰 있는 게 중요한 것처럼 앵무새가 사람과 잘 살기 위해서는 복종 훈련이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복종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사람 중심 아니냐? 아니에요. 앵무새 입장에서도 앵무새가 새로 태어나서 앵무새의 무리로 들어가면 그 내에서 사회적인 질서를 배워요. 우리가 지금 오베이던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화 훈련이에요. 네, 트리톤 코카투. 트리톤 코카투는 사실은, 트리톤은 이제 그 화이트 코카투, 중형 화이트 코카투를 말씀하시는 거고, 요 종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강력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다만 성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종이에요. 네, 이 중형 코카투들이 대부분 다 성적으로 성숙하는 순간 아주 골치 아프고, 더불어서 통상 우리가 이제 악마라고까지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경향성이 높고, 동시에 집착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코카투 계통들, 화이트 코카투는 특히나 듀코 같은 경우에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어려운데요. 보호자분께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자, 블루아이드 코카투가 국내에 1년 반 된 개체가 있을 수가 있나요? 국내에서 번식이 되나요? 이걸 번식하시는 브리더분이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네, 제가 모르는 브리더분이 계실 수 있겠죠. 블루아이드 코카투 1년 반 된 아이가 혼자인데 사회화 얘기를 덕후 보호자 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결혼하고 아이를 가져 3년 후에 짝을 지어주면, 이거는 짝을 지어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주제에서 제가 다룰게요. 이 개체를 펫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브리더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체를 펫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짝을 지어줘서는 안 됩니다. 짝을 지어주는 순간 여러분은 펫을 잃게 돼요. 그거는 다음 주제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질문이 거의 다 지금 된 것 같은데, 복종 훈련의 예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케이지에서 꺼내고 케이지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T스탠드 위에 올라오고, 그 T스탠드에서 내 명령 또는 내 지시에 맞춰서 내 손 위로 올라오고, 내 손에서 다시 T스탠드 내려오고, 그것이 복종 훈련의 핵심이에요. 네. 리시 트레이닝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에 있어서의. 그 다음에, 자, 이제 해피페로님 다시 질문 주신 게, 중형 앵무선 코니어 한스만한 앵무새에게 75cm 이게 지금 번식 목적이신지를 말씀을 주셔야 돼요. 번식 목적이시라면, 작아요. 75 날림장 2개도 작아요. 네. 이게 지금 목적이 무엇이냐? 펫으로 기르는 것이냐? 아니면은 브리더로 기르는 것이냐? 브리더라면은, 이 정도면은 2m도 부족해요. 3m 정도 돼야 돼요. 네. 선코니어나 한스 다. 3m가 넘어야 돼요. 비행을 아주 많이 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펫으로 그리스다라고 하면 1m, 1m, 1m 정도나 1.5, 1m, 1m 정도면은 어느 정도, 네. 네, 지금 아크페로님이 잘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 브리더는 아닌데 코니어 커플이 매년 번식해서 3번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번식 안 하시면 돼요. 알통 떼버리시고 먹이도 그렇게 안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브리더가 상업 브리더냐 합의 브리더냐 또는 무슨 어떤 학술적 브리더냐 사이에 그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상업 브리더가 아니다. 상업 브리더가 아니면 번식시키지 마세요. 그걸 해서 얻을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상업 브리더는 번식된 개체를 금전과 교환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요. 그게 삶의 수단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내가 상업 브리더가 아니면 난 그것도 돈을 벌지 않아요. 내 생업은 따로 있어요. 그럼 브리딩 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새가 원해서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비 브리더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비 브리더와 상업 브리더 사이에 윤리적인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하비 브리더로 우리가 보통 분류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길러낸 개체가 forever home, 사랑받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로 분양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상업 브리더는 사실 그분이 약간 약해도 돼요. 네. 이건 직업윤리 개념이에요. 약간 달라요. 근데 내가 하비 브리더인데 내가 그냥 길러내가지고 이 애를 파양할 사람에게 보내는 거는 그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걸 해서 내가 뭘 얻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데 여기도 지금 파양된 앵무새를 분양받았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비 브리더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듣는 것 자체가 매우 슬픈 일이에요. 저도 브리더로 오랫동안, 저는 이제 상업 브리더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전문 브리더로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행복했던 게 박사님, 그땐 제가 박사가 아닐 때도 있었는데 박사님, 제가 박사님한테 분양받은 앵무새를 제가 13년 동안 길렀고요. 리네올레이티드 패러킷인데 어제 죽었어요. 지금 이름이 거기 났는데 어제 죽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그게 한 2, 3년 전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저한테 계속 잘 지내고 있어요. 뭐 건강해요. 그런데 뭐 오늘 뭐가 있어서 조금 수술해. 그런 말씀도 계속 저한테 주세요. 그것은 상업 브리더인 제 입장에서는 엄청난 행복이에요. 하비 브리더에겐 그거는 지향해야 하는 절대 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늘어나면 그게 힘들어져요. 그럼 순간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알통 떼어버리시고 먹이를 갖다 일반적인 먹이로 주시고 어둡게 만드시면 번식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팁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정확하게는 이건 하시면 안 돼요. 분양받아서도 안 돼요. 이런 개체는. 이거는 네, 제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겠네요. 어머니랑 가까이 해주시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앵무새를 위해서. 어머님이 싫어하시면 앵무새도 슬퍼요. 네. 어느 순간 어머님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앵무새는 버려질 수도 있어요. 미국의 경우는 안락사당한 앵무새가 엄청나게 많아. 이런 이유 때문에. 네. 자, 지금 블루아이드랑 트리터 이런 거는 이건 이제 브리더가 만든 건지 뭐 어떻게 제가 이런 개체가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절대로 분양받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금 보통 국내에서 뭐 카멜로치다 뭐다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메카오들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종들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학술적으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브리더나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브리더거나 또는 윤리적인 사육자, 양육자, 보호자라면 하이브리드 개체는 절대로 돌아봐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야생 동물이라고 통상 불리는 앵무새를 우리 집으로 데려와서 기를 때에는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한 그런 행위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의 윤리적인 가장 중요한 보루는 무엇이냐면 언젠가 이를테면 특정 종이 야생에서 절멸했을 때 현재 내가 기르고 있는 개체가 인공증식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종의 후속 세대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유전적으로 기여한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야생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독립된 종 간의 하이브리다이션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근간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야생에서의 상황이고 이건 지금 인공증식 또는 인공사육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시간 저한테 약속해주세요. 하이브리드는 기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브리더분들 저한테 약속해주세요. 하이브리드는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아니라는 전제에 하이브리드는 상업적으로 기르지도 말고 판매하지도 말고 수입하지도 말고 전시하지도 말고 네. 왜? 그거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반을 스스로 깨부시고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새를 왜 길러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목에다 핏대를 세웠습니다. 자, 라니님이시고 주보호자에만 저만 따르던 뭘 해도 입질 한번 없던 청모자 블루프론티드 아마존 6살인데 수컷이고 흥분 상태일 때 가만히 있는 저만 물어요. 왜 그럴까요? 흥분 상태일 때 안 건드려도 와서 무네요. 이거는 앞뒤 맥락이 좀 필요해요. 흥분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흥분 상태인 건지. 이를테면 성적 흥분 상태, 6살이면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했거든요. 시기 같은 걸 좀 봐야 되고 앞뒤 맥락을 봐야 돼요. 왜 무는지는 요 말씀만 가지고 제가 어렵고 비디오 자료가 조금 필요하고 요거는 좀 부가적인 행동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뭐 같은 아마존이 아니어도 같은 아마존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다른 종이라도 아예 아마존이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네, 남미에서 온 다른 종 어떤 것은 관계없고요. 마구 교미를 하길래 네, 그럼 암수를 띄워놓으셔도 돼요. 네, 번식을 하지 않게 만드신다면 암수를 띄워놓으셔도 되고 먹이를 줄이고 네, 여러 가지 방식들을 쓸 수 있어요. 물론 번식을 해도 돼요. 번식을 막겠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일들이 발생할까 봐 제가 두려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특정 개체를 번식한다라고 하면 그 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번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알을 낳는 과정에서 암컷이 폐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요. 한 쌍만 기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 쌍을 기르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펫이라면 내가 그 친구들에게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번식을 시켜서 얻을 것은 거의 없어요. 네. 네, 갈라르 코카티엘거 이거는 뭐 야생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학술적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행동은 그 윤리적인 브리더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윤리적인 보호자라면 이런 개체는 분양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마카오건 아마존이건 종간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심지어 속간에도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여전히 성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개체는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제 윤리적인 기준에 벗어나요. 네, 마지막 제가 이제 8시가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요. 1년 3개월 된 비창이라는 것은 아마도 리네올레이티드 패러킷, 네, 보르볼린투스 리네올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비창행무라는 표현이 근거가 없는, 학술적인 근거가 없는 어휘인 걸로 알고 있어서 저는 그냥 리네올레이티드 패러킷 또는 보르볼린투스 리네올라라는 학명을 쓴다는 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학자로서. 방에서는 손에 잘 올라오는데 거실만 가면 사람을 피하고 절대 이거는 왜냐하면 주로 아마 방에서 생활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건 제 추정이에요. 주신 제한적인 정보만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거실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또는 개척의 대상이 아직 미지의 공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면 두려움을 느껴서 그런 것 때문에 평소에 하던 행동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르볼린투스 리네올라 같은 경우에는 개활지에서 활동하는 종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중미의 중산간 지역의 운무림 같은 곳에서 아주 빽빽한 산림 지역에서 서식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뻥 뚫려 있는 공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경향이 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리네올레이티드 패러킷을 대규모로 브리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있고요. 네, 하이브리드는 저는 하이브리드는 예민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명확한 학자적인 양심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윤리적인 기준인데 하이브리다이제에서는 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급의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앵무새를 기른다는 전제하에 하이브리드를 기르고 보유하고 또는 생산하는 것은 윤리적인 범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제가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네, 그건 엄격하게 제가 분명히 안 된다. 그건 밀수와 같은 맥락이에요. 또는 학대와 같은 맥락이에요. 네, 그러한 것은 어떤 익스큐즈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제가 강조합니다. 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꼭 같은 종의 친구를 만들어주지 네, 꼭 같은 종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체구나 생활의 방식이 조금 비슷해요. 이를테면 하나는 예를 들어서 소형 종이에요. 35g이에요. 이를테면 페럴렛이에요. 포르푸스 계통이에요. 근데 하나는 한 800g 나가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가벼운 바이팅이나 가벼운 터치에도 한쪽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체구가 가급적이면 20-30% 내외의 차이만 있을 정도로 비슷하고요. 두 번째는 서식지가 비슷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면 매커우. 대형 매커우는 좀 그렇겠죠. 중소형 매커우야겠죠. 그렇다면 코카투면 블랙 코카투면 화이트 코카투. 이런 식으로 서식지가 비슷한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드시 먹이의 형태가 같아요. 이를테면 한쪽은 로리킷이에요. 그런데 한쪽은 이를테면 코커틸이에요. 그럼 이제 먹이를 준비하기도 어렵고요. 네, 서로 반대편의 먹이를 먹는 것이 서로의 건강에 좋지 않은 상황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친구를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개체가 먼저 정주한 상황에서 다른 개체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 못해요. 이건 이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유는 단순하게 뭐냐 하면 테리터리 개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역 개념이 있어서 내가 영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다른 개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슷한 시기에 또는 최소한 성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뭐예요? 6개월에서 1년 안쪽으로 새로운 개체가 들어온다면 오케이. 근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종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무리가 좀 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이런 경우 있어요. 타종 합사에 대해서 말씀들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다른 종을 합사하는 것이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합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각각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각각의 개체가 가지고 있는 요구 조건들을 타협시켜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말씀이냐?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 개체나 이 종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남아야 되고요. 플러스 알파에서 다른 종, 다른 개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고 남아야 돼요. 그때 비로소 둘 사이에 특히 성조 또는 아성조 이상 성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이상이라면 독립을 한 나서 수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라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지나 먹이 또는 체구의 차이 또는 성향의 차이를 분명히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가 뭐냐면 이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분 남았고 그 마지막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눈이 반짝반짝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엄청난 걸 드리진 못하지만 자, 두 번째 퀴즈.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요. 네, 제일 먼저 답하시는 분들에게 한 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조류에게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학습 내지는 사회화 과정 또는 생존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질문 아니에요. 이거 질문 아니에요. 이거 질문 아닙니다. 자, 질문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둘 중에 알에서 깨자마자 생겨나는 학습 과정은 무엇일까요? 영어 단어로 적어주세요. 질문입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올리시겠죠? 그분에게 저희가 두 번째 설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 스펠링을 말씀 안 드렸어요. 영어 단어로 적어주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미 없이 짝을 지어주는 행위예요. 네, 영어 단어로 적어주세요. 네. 이거 맞다고 해야 되나? 이거 맞다고 해야 되나? 네, 이거 뭔가요? 개츠니 패러님 맞는 걸로 하죠. 사실은 정확하게는 인프린팅이 아니고요. 임프린팅이에요. I am이에요. I am. 네. 그런데 맞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써주신 그 때문에 그냥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께는 저희 쪽에서 따로 연락이 갈 거고요. 밑쪽에 정확하게 적으신 분들 계신데, 네. 다음에 더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짝을 지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성적으로 성숙했으니까, 외로운 것 같으니까, 그럼 짝 만들어줘야겠다. 이게 왜 어렵거나 또는 힘들거나 심지어 앵무새를 고통스럽거나 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드는 일이냐 하면, 저희 같은 전문 브리더들 같은 경우에 번식을 할 때, 이제 짝을 지을 때, 이미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에게 쌍을 붙여주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조심해야 돼요.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공격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보통은 수컷이 암컷을 또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물어 죽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또는 최소한 무언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애들인 것 같지만 얘네 나름대로 다 취향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성적 취향이 있어요. 네. 누구는 근육질의 남성을 좋아하고요. 누구는 키가 크고 아주 마른 여자를 좋아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누구는 통통하고 애기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요. 누구는 배가 그만큼 나와가지고 곰 같은 아저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앵무새도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같은 앵무새지만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 자신만의 취향이 다 있어요. 그건 왜 멋대로 야 니네들이 같이 살아. 이건 뭐예요? 폭력이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앵무새에게 폭력을 행하냐는 거죠. 우린 폭력, 학대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쌍을 지어주는 것이 그 앵무새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통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물론 제대로 만약에 번식 프로그램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면 가서 암컷이면 암컷, 수컷이면 수컷인 상태 여러 마리를 가지고 선 보여서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왜? 감염성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마리 개체를 데리고 있는 곳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큼 시간을 줄 수 없다 보니 그냥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다는 거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부장받아서. 그 다음에 야 니네 같이 살아 그래. 싫어해.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얘는 결국은 싫어하면 기존에 있는 애를 보내겠어요?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애를 다시 보내요. 그럼 걔가 얻게 될 좌절과 실망과 고통은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수의학적으로 내 앵무새 또는 뭐 내 고양이 내 개가 수혈을 받아야 돼요. 피가 부족해서. 그럼 지나가는 개 데려다가 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수혈해 줄 거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윤리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가 언제 자기 피 준다 그랬어요. 그쵸? 그거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새를 위해서 다른 새를 고통에 빠뜨리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내 새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내 새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거 플러스 알파 뭐예요? 굳이 왜 짝을 지어주냐는 거예요. 짝을 지어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펫으로 있던 개체가 짝이 지어진 경우는 2가지 내지 3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버림받는 거예요. 더 이상 보호자가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브리딩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성적으로 너무 활성화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공격성이라는 것들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비슷한 맥락이죠. 세 번째, 해당 개체가 유전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체예요. 이 개체가 아니면 야생에서의 이 존재가 이 해당 종이 절멸할 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펫으로 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스픽스 메커와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스위스에 있는 엄청난 부호, 대부호들이 또는 아랍에 있는 대부호들이 스픽스 메커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었는데 야생 개체가 완전히 절멸해버렸어요. 1마리인가 2마리 남아있는 만에 브라질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끌어모았어요. 보내주세요. 1마리에 수십억씩 하는 애들을 전 세계에서 다 물론 여전히 개인들이 보유한 개체들이 있었지만 그냥 다 늙어 죽었어요. 그 개체들은. 그것을 다 전 세계에서 끌어모아서 2-3군데 나와서 인공증식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현재 야생으로 다시 방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펫으로 생각하는 개체는 짝지우지 마세요. 그 새에게 결코 행복이 아닐 수 있고 그 새에게 심지어 고통이거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자주 안 했는 거는 폭력인 걸로 제가 이해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구세를 한번 잘해주세요.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한 동시 접속 100명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아쉽네요. 네. 저희가 다시 절차 탕마해서 더 흥미롭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앵무새에게 도움이 되는 국내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브리더스 퀄리티만의 탁월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제가 또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행복을 제가 100% 다 나누지는 못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요.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앵무새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학술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하거나 거슬릴 수 있어요. 저도 앞으로 제가 점점 라방을 하면서 느글느글 또는 유들유들 능글능글해지겠죠. 네, 근데 결코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앵무새를 위해서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앵무새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활동하는 그 어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왜?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앵무새를 위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롭고 더 놀라운 이야기들 여러분을 찾아뵙겠고 혹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이 있으시면 주제들을 요 창에다가 라방이 끝난 이후에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들을 취합해서 다음 주제를 선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더스 퀄리티 심용주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운 여름 앵무새와 함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